안녕하십니까, 권영걸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 오신 이 장기표 선생님을 모시고 시민 정치문화 교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이 정치 지형은 그 나라, 그 국민의 정치 의식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또 세계의 정치 사회 문화에 관한 각종의 의제를 놓고 선생님의 고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데는 이 특이한 배경이 있습니다. 일찍이 선생님께서 이 신문명 국가 비전이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몇 해 뒤가 됩니다만 제가 또 신문명 디자인이라는 책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이 신문명이라는 태제는 같지만 선생님과 제가 바라본 시각은 좀 각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신문명에 대한 이념적인 기반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왜 지금 이 신문명이라는 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문명의 개념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런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배경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권영걸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신문명을 말하자면 화두로 해서 시민 정치 교실을 함께 논의하게 돼서 정말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권 교수께서 쓰신 이 신문명 디자인을 보고 정말 제가 감동했습니다. 저는 일찍이부터 이 신문명 이념이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저와 굉장히 공감되는 그런 이 말씀들을 쭉 써놨어 굉장히 제가 정말 감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또 이 책에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함께 많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방금 우리 권 교수님께서 왜 이 말하자면 신문명을 내세우는가 주장하는가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오늘날 이 전 세계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룻밤 자고 나면 변한다는 말도 옛날부터는 있었지만 그거는 조금은 지나친 말이고 진짜 한 두서너 달만요 인터넷 사이트를 좀 안 보다가 다른 걸로 보게 되면 또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세대가 옛날에는 30년이나 그랬는데 요즘은 3년도 아니고 1년 만에 한 세대가 바뀌는 정도로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변화를 흔히들 지식 정보 사회의 도래다 또는 디지털 시대의 도래다 이런 말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의 이 세계적인 대변화를 문명사적인 대전환, 즉 문명이 바뀌고 있다. 문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삶의 양식의 총화입니다. 즉 삶의 총체적 양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즉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국가 운영 방안과 삶의 영위 방식을 강구해야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지. 그렇게 못하면 즉 오늘의 이 세계사적인 대변화를 문명의 전환으로 인식하고 그 새로운 문명 시대에 맞는 국가 운영 방안, 삶의 영위 방식을 강구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그렇게 못하면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겠기 때문에 이 신문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학생 시절부터 4대 인류 문명권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 문명이 고르게 발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여 있었죠. 이집트, 인도, 그리고 황하 문명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쪽의 문명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전부 오늘날 사막화돼 있어요. 문명을 지키지 못한 거죠. 이 나라들이 옛날에는 가장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나라들인데 지금은 관광 수입으로 끈끈이 살아가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낙후를 관광 수입을 하는 낙후를. 그렇죠. 그러니까
제국의 흥망도 문명의 영고 성쇠도 다 그 원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명이 발흥해서 쇠퇴하다가 소멸되는 것에도 공통된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이 문명이 그러면은 어떤 증세를 보이고 있는가? 오늘 보면 뭐 대기질, 수질, 뭐 폐기물, 화학물질이 뭐 난무하고 있고요.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뭐 도시 사막화, 기후 변화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노령화의 문제, 에너지 고갈의 문제, 과소비와 대도시가 자꾸 생겨나는 것, 뭐 금융위기, 종교 간 충돌, 문명 간의 대립, 핵전쟁, 테러, 이 지금 편할 날이 없는 이러한 문명 아닙니까? 이런 문명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거 아주 참 좋은 문제 제기인데요. 사실은 이 문명, 사회의 발전,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과학기술입니다. 자연과학의 발달에 기초해서 이 사회가 발전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자연과학이, 말하자면 과학기술이 첨단까지 발달했습니다. 첨단. 이 첨자가 무슨 첨자냐면 끝첨자입니다. 끝첨자죠. 또 단자도 끝단자죠. 그게 무슨 말이냐? 끝에서 끝까지. 어쩌면 앞으로도 물론 더 발달할 영역은 있지만 어쩌면 최고의 단계, 최종적인 단계에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되면 자연과학이, 과학기술이 끝에서 끝, 최종 단계까지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도요, 최종 단계까지 발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최종 단계는 뭐냐? 인간이 추구하는 이 행복이 가장 최고 단계에 이르는, 말하면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는데, 그런 시대에 오기까지는 이 과학기술의 발달이 뒷받침됐는데, 이것이 과학기술의 발달에 기초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국가 운영 방법, 삶의 영위 방식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회는 붕괴하고 인생은 파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공 교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십니까? 이른바 이 기후변화 같은, 이 기후변화가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요 며칠 전에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미세먼지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뭐 공기청정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즉 그 외 여러 가지 과소비로 말미암은 환경 파괴만 문제, 환경만 파괴가 된 것이 아니라 인간성도 상실하고 있습니다. 즉 요컨대 이러한 오늘의 이 말하자면 이 세기말적인 여러 가지 대표적이고 지구를 망하게 하는 이런 현상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 새로운 삶의 영위 방식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한 250년, 250년 정도 이 서구 문화가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서구화되지 않은 게 지구촌에 거의 없어요. 아프리카하고, 아프리카의 대부분,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일부, 그리고 이 오스트랄리아의 서남부 일부, 그리고 중국의 일부, 그리고 북한,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서구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구 상당히 되고 있고요. 되고 진행 중이고요. 이 서구 문명의 진보와 발전이 이 지속 불가능성하고 매우 관계가 깊다는 거죠.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유토피아의 모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0세기는 세계 도시들,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는 세계 도시들이 뉴욕을 닮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요. 뭐 하여튼 이렇게 서구가 득세했는데 이게 지구 환경의 위기를 촉발한 장본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72억 인구에서 미국의 인구는 한 4.4% 정도가 되는데 에너지 자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석유 아닙니까? 이 석유의 25%를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 사실은 석유도 인간이
이 지적으로 좀 판단을 한다면은 아껴가면서 써야 되는데 후세가 써야 될 것을 미리 갑을 해서 써버리는 이 일종의 약탈에 다름없고 또 이런 이 지구의 자원은 인류가 공영을 위해서 함께 번영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특정 나라가 이 독점적으로 쓴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또 위기의 근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을요, 예. 내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 좀 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부분은 이 말하자면 서구화와 서구 물질 문명을 따라가는 것이 발전이고, 또 이 선진하고, 이런 인식이 깔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구 문명이 인류 역사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한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쭉 기여해 왔습니다. 또 이러한 이 서구의 물질 문명을 발전케 하는 서구의 이 합리주의 철학도요, 굉장히 그동안에는 유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대로 계속 가가지고는 진짜 인간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도 망하는 이런 시대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 이 미국을 예를 들었는데요. 이 4.4%의 인구인 미국 인구가 에너지만 25%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요. 전 세계 인구가 소비하는 것의 전체적으로도 25%를 소비했습니다. 진짜 과소비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인식해야 되고 또 제가 또 일깨워 주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많이 소비하는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쓰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일정 정도 말하자면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와 용력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충분한 단계에 이르면 그 이상 쓰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불행해. 그래서 우리가 신문명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물질 문명 차원에서의 말하자면 조절이만이 아니라 이 정신문화의 차원에서도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우리가 좀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근대 정신을 이 지배했던 게 이제 서구 쪽에서 득세했던 기관들인데 이 중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욕망은 이 금해야 되는 것, 욕망은 절제해야 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욕망이 자본 순환을 시키는 동력이고 동연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요인이다. 이래갖고 다시 복권을 했어요. 욕망이 예찬되는 그러니까 이 죄악이 미덕으로 바뀌는 이 가치전도 현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 이후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는 이 사회 체제가 이루어졌고 사회의 발전을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이거는 경제 성장률로 이제까지 사회 경제 체제가 그렇게 작동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자연에 대한 혹사, 이 자연에 대한 무차별적인 이 착취, 자원의 고갈, 생태계 질서의 파괴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서구적 관점이 현실 인식이 총체성, 전일성, 복잡성, 통합성을 결여하고 있었다고 보고요. 그 노벨 화학상을 탄 일리아 프리고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20세기 100년을 인류 문명의 거보, 아주 폭발적으로 인류 문명이 발전한 시기라고 보는데 일리아 프리고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0세기는 후세 사가들에 의해서 암흑기로 기록될 것이다. 이것은 유기성을 잃어버린, 통합성을 잃어버린 암흑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서구의 관점들이 대항해 시대를 거쳐서 식민지 경영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지구촌에 다 확산이 되고 이것이 오늘날의 문명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선 그 욕망의 문제 아니십니까? 욕망이 때로는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때도 있습니다. 뭐 그렇죠. 동력이 말하자면 이 욕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심. 근데 이거는 그 유명한 말하자면 국부론을 쓴 이 아담 스미스 아니습니까? 아담 스미스가 이 국부론에서 뭐라고 그걸 말했느냐 하면 국부론은 대단한 책입니다. 하여튼 정말 대단한, 저는 그 책을 보고 그 시대에 어떻게 이 경제 원론을 이렇게 썼나 싶을 정도로 진짜 대단한 책이고, 이건 저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케인즈라는 사람 아니습니까? 케인즈는 진짜 천재입니다. 그 자기 그 교수가 말하자면 이 경제학 원론을 쓴다 그러니까 이미 경제학 원론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있는데 왜 또 쓰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국부론은 대단한 책인데 그 국부론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에 따른 즉 자기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경제 행위가 즉 빵 장사라면 빵을 구워서 팔지 않습니까? 이 왜 하느냐? 자기 돈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농사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이 모여서 결국은 국가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국민의 행복한 삶에도 기여한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틀린 이론이 아닙니다. 어떠한 주의, 주장, 인간의 관념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욕망도 지금부터 한 40, 50년 전에까지에는 사회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욕망은요, 사회 발전에만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도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예를 들자면 사람은 새끼를 먹어야 충분히 좀 무뭐 같아서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끼를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새끼를 먹기가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두 끼 또는 두 끼 반. 그때까지는 새끼 때까지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행복합니다. 근데 새끼를 먹는데 욕망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4끼를 먹고 5끼를 먹고 6끼 먹고 10끼를 먹으면 잠만 죽거든요. 즉 이제는 욕망을 절제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저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사례를 들면 제가 무슨 뭐 미국의 감정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그 욕망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 트루만 대통령이 취임사를 제가 잠깐 이제 소개를 하자면은 트루만 대통령은 그때 굉장히 공산주의 척결을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분이죠. 그리고 또 그 당시 어려운 이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애썼던 대통령인데 그게 아마 1949년으로 기억하는데 이 양반이 취임할 때 취임사가 굉장히 길었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취임사에 담았는데 그 제4 정책에서 이런 연설을 하십니다. 우리는 더 많은 생산을 해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은 소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교역량을 늘리는데 국민의 역량을 총집결해야 된다.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행복이 온다. 이런 연설을 했어요. 그게 오늘날의 생태학적 세계관으로 전환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신 상태랄까 사회의 분위기는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런 연설을 했는데 이런 것에서 이미 이 문명적 위기의 조짐이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트루만 대통령 시대가 1950년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950년대만이 아니고요. 1970년대까지요. 대량 소비가 아주 장려되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 소비가 미덕이다 이거야. 그랬어요. 근데 그런 또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소비가 진작되어야만이 생산이 되고 또 그래야 또 기술도 발전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대량 소비가 미덕인 또 대량 소비 시대가 잘못되었으면 아까 왜 여러 가지 이 세기말적인 현상들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요. 전 세계적으로 이 소비가 미덕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가히 이론적으로는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요 이런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이것이 또 너무너무 또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당연 우리나라에서요 왜 이 저 경제가 발전하지 않느냐? 내수가 딸려서 그렇다. 즉 내수를 진작해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내수를 진작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비를 진작해야 된다는 네,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즉 소비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보면 소비를 늘려야 기업이 생산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장사도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네. 저는 국민소득이 지금 금년에는 뭐 계산하니까 31,800달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요즘 경제적으로 지금 뭐 못 살겠다고 갈아보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일 때요, 우리가 모든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올라간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일 때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면 국민소득이 5만 달러, 10만 달러 되면 좀 행복해지겠느냐? 더 행복해지기는커녕 더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경제성장, 국민소득의 이 신화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문명을 주장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네네. 그 트루만 대통령 시기 때인데 로스토우라는 경제학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뭐 그 당시에 뭐 지식인들은 로스토우를 좀 언급해야 되는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개발도상국의 이 사회 발전에 대한 이론이 그때 뭐 많이 저 이야기 됐지 않습니까? 이제 준비 단계가 있다가 이륙 단계, 이륙 준비하다가 이륙하고 성숙해서 고도 대중 소비 단계가 발전의 마지막 단계가 고도 대중 소비 단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자체가 더욱더 욕망의 문명, 소비의 과소비의 문명, 필요한 것 이상의 소유를 가지는 문명, 뭐 이런 것을 부추겼던 배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왜 이 지점에 와서 우리가 신문명을 논의하고 있는가? 이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 방식으로는 새로운 문명의 틀을 정립하지 아니하고는 종말적이다. 이런 것이죠.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나중에 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신문명 시대의 도래는 모든 사람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후천개벽의 세상에 우리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요, 진짜 사회는 붕괴하고 인생은 파탄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뭐냐면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만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들도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식도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 지식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통용되고 있는 이 사회과학들 아십니까? 즉 정치를 뒷받침하는 사회운동을 뒷받침하는 이 사회과학 지식은 아직도 산업문명 시대의 그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회 발전을 오히려 발전에 제동을 거는, 즉 신문명 시대로 나아가는데 제동을 거는, 맞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정진시키는데 제동을 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로스토의 그 경제발전 5단계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는 클라크의 뭐 저 산업 그 뭐 세 가지 아니습니까? 1차 산업 그런 거. 다 이제는 그런 이 지난 시대의 지식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고 이 우리가 이 저 시민 정치 교실, 만약 신문명을 화두로 하는 시민 정치 교실을 우리가 하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창조했을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럼요. 그게 이제 그거죠. 그럼요. 이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또 변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문명 방식으로는, 문명관으로는 신문명의 시대를 열어갈 수가 없다. 신문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념이 정립되어야 하고,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오늘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이제 계속 앞으로 제2편, 3편에서 많은 얘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네.